우리에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만의 저력이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고의 국군 융성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입니다. 정부가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내용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규제 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분야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경제 성장 전략, 핵심은 바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핵심은 초혁신 경제를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패스트 팔로워였죠. 네. 그 혁신 경제, 초혁신 경제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거둔 케이스였는데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AI 대전환. 그다음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AI 대전환을 갖다가 목표로 오고 사실은 피지컬 AI라고 하면 물리적 AI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왜 괜히 물리적 AI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반도체, 팩토리 등 7개 강점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초혁신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 선도 성장이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AI 대전환과 30대 선도 프로젝트.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두의 성장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뭐 특정 국민들한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성장의 과실이 이렇게 쏠리는 거 네. 아니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걸 갖다가 막겠다. 네. 지역 균형 발전도 이뤄가면서 동시에 대기업 위주로의 어떤 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성장을 갖다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이를 통해서 AI 3대 강국,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3% 달성, 그다음에 국력을 세계 5강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어떤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는 게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 이 중심에는 AI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 등 여러 분야의 AI 대전환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절시킬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기업과 공공부문은 물론 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AI 대전환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5대 선도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로봇, AI 자동차 등을 비롯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AI 복지 고용, AI 납세 관리, AI 신약 심사 등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업무에 AI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국가 AI 협력 강화 등 AI 대전환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AI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끊임없이 AI를 지원해야 된다, AI 발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곤 했는데요. 왜 우리 국가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AI가 지목이 된 건지 이 배경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201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네. 잠재 성장률이 놀랍게도 3%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1%까지 떨어진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생산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유치인데 투자 유치이라는 문제는 민간과 그 정부가 나서면 이거는 해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생산 인구 감소라는 거는 이거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생산성을 갖다가 높이는 겁니다. 예. 유일한 것이 그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그 가장 좋은 척경이 뭘까요? AI를 갖다가 대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첩경이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AI 대전환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 IT 인프라 굉장히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HBM 등 어떻게 보게 되면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IT 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AI의 어떤 기본 인프라 자체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제조 역량이 세계 최고예요. 네. 가령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등. 그다음에 AI 시대 쌓인 데이터도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엄청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AI 다른 강국들에 비해서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고 오히려 능가할 수 있다. 네. 어떤 이런 자신감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AI 대전환을 통한 어떤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대전환 안에는 로봇이라든지 조선, 뭐 자동차, 반도체 정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서 AI로 대전환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중에는 이제 7대 AI 선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 역량을 갖다가 최대한 이용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 가전, 선박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제일 강하잖아요. 네. 이런 제조업 분야에 AI를 결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률을 갖다가 반전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약간 뒤쳐져 있지만 로봇, 드론, 그다음에 AI 팩토리, 반도체는 뭐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쪽에 AI를 갖다가 접목을 하게 되면은 AI 어떤 대전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전기 이걸 갖다가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동차를 갖다가 예로 들면은 2027년에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갖다가 도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부터 실증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27년이면은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을 갖다가 우리가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목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 사실 AI 확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 고용이라든지 세무 행정 등 우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 AI를 갖다가 확산시키겠다. 그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뭐 공공이라든지 기업 부분에서 AI를 선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AI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전혀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AI 환결화라는 개념으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AI를 갖다가 쓸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AI 대전환의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기업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 로봇, 자동차 여기에 AI가 만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될 변화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로봇이 지금까지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된 상태로에서만 움직였잖아요. 사람이 시키는 일만을 갖다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리적 AI, 인공지능이 접목이 된다는 얘기면은 이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 조건이라든지 가령 뭐 작업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작업을 멈춘다든지 스스로 아니면은 뭐 이게 뜸뜸을 올 때는 자신이 그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어떤 작업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조정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보강제 자율이동 용접 로봇 등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및 상용화를 갖다 촉진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AI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물리적 AI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로봇과 네. 함께해서. 이쪽에 이제 그 올해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게 보면 자율주행을 갖다 실증하는 단계, 올해부터는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27년부터는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분야가 사실은 자동차보다는 선박이 좀 우수하죠. 예. 우월하죠. 왜 그러면 항로가 좀 일정하고 비교적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게 덜하지 않습니까? 그쪽을 갖다가 올해부터 벌써 상용화를 갖다가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항공, 소방, 농업, 뭐 시설 관리, 물류 등 5대 분야의 AI 드론 및 교통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이 끊긴 상황에서도 기기 자체 내에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AI가 동작이 되는 걸 갖다가 온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자동차, 가전, 로봇, 드론 등에 접목을 시키겠다. 그래서 피지컬 AI 국가를 위한 어떤 핵심 기술들을 갖다가 R&D 개발을 통해서 장려를 하고 이걸 갖다가 실제로 현실에 접목을 하겠다. 예. 이게 이제 신성장 동력에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 주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도 AI가 포함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공행정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AI가 접목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 행정정산망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하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특히 이제 복지 고용보호 같은 부분에 AI가 접목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예요. 가령 뭐 고용 상담이라든지 예. 복지 상담 이런 쪽을 갖다가 AI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 부분에서는 그 지역에 특화되고 지금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에 걸맞는 일자리를 갖다가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AI 납세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무 상담 자체를 갖다가 AI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고요. 홈택스 지금 많이 편해졌다고 그러지만 쓰기 약간 좀 어렵잖아요. 연말정산하거나 할 때. 이걸 갖다 전면 AI 시스템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훨씬 편리하게 쓰게 만들 수 있겠다.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이건 벌써 뭐 제가 알고 있기는 현실화되고 있는 줄 네. 알고 있어요. 세금 이렇게 탈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의심 사례를 갖다가 식별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추적하는데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AI 신약 검사 같은 경우도 신약 검사 지금 그 신약 검사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AI를 도입해서 이 심사 기간을 갖다가 대폭 단축을 하겠다. 네. 동시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사실 공공 데이터를 갖다가 민간에 개방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그 일종의 가명 데이터들,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갖다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AI 혁명의 어떤 기본적인 쌀이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민간에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 서비스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AR의 어떤 그 체감도 이걸 갖다가 높이겠다. 네. 이게 이제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인재입니다. AI는 인재다, AI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AI를 한글 떼는 것처럼 배우게 하겠다. 전 국민이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의 유능한 인재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불러오겠다라는 전략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구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AI가 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AI를 활용하거나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뭐 전혀 쓸모가 없는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다 한 게 바로 AI 한글화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바로 초중고에서 AI 활용 교육이라든지 AI 기본 교육이 들어갑니다. 대학 교육 역시 마찬가지고요. 활용 교육과 AI 기본 교육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학생들한테만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그 AI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 온오프라인의 어떤 AI 교육센터라든지 AI 강사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네.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인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학 예. 교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겸임 뭐 이런 쪽도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거고 해외에서 인재 유치 우리나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들도 막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치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AI 대전환과 함께 또 하나의 큰 축은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15대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 초전도체 등 5대 첨단 소재 부품의
기술 자립을 이루겠습니다. 그린 수소, SMR,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등 기후, 에너지, 미래 대응을 위한 6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K-바이오 의약품, K-컨텐츠, K-뷰티, K-식품 등 4대 K-붐업 프로젝트도 프로젝트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에 따른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내용을 들어보니까 첨단 소재, 기후 에너지, K 콘텐츠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총망라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일단 첨단 소재 부품 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기존의 실리콘계의 어떤 반도체보다도 그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의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 자립률이 현재 10%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2030년까지 이걸 갖다 20%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LNG 화물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우리가 지금 LNG 운반선 하나 만들면은 그 수주 금액의 5%를 로열티로 프랑스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LNG 화물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을 갖다가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해야 되겠다. 초전도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런 어떤 핵심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립을 하겠다. 이게 이제 첨단 소재 부품의 그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어떤 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기후 에너지 미래 대응, 또 K-붐업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또 눈에 띄는 게 기후 에너지 미래 대응 계획 이 부분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전략들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는데 태양광과 차세대 전력망, 그다음에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유리 기술력 확보 및 상용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해상 풍력 및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이죠. 이건 이제 전력 손실 없이 전력을 갖다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건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가능성을 갖다가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린 수소.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절 S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을 갖다가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수산업으로 농업 수산업을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에 어떤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안에 그 적조라든지 아니면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 양식 어류들 갖다가 막 폐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 그러니까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환경 어떤 변화에 대응한 어떤 첨단 농업, 수산업으로 변신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가 제시한 그 투자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K-붐업 프로젝트도 들여다보면 K 콘텐츠의 뷰티의 푸드까지 우리나라 콘텐츠를 정말 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류는 이미 대세가 됐죠. 이걸 갖다가 한층 붐업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K-바이오 의약품, 헬스케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분야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잘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갖다 직접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해외 거대 제약회사, 이걸 빅파마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원천 기술을 파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거대 제약회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갖다 만들겠다.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25년에 200억 달러 정도 수출인데 이걸 2033년엔 1735억 달러까지 이걸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K-뷰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과거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유망 중소 수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더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할랄 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시장. 이쪽을 갖다가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쪽도. 그래서 이쪽 그 K-뷰티가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갖다가 좀 만들어주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K-식품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라면, 그다음에
뭐예요? 김밥 같은 거 굉장히 잘 네. 팔리고 있는데 뭐 해외 인증 통관 지원 등에 이제 애를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 한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3조 달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그 K푸드 수출액이 24년에 100억 달러였는데 이걸 2030년에 1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계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지역으로 나눠줄 것인지 이것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요? 아까 30대 프로젝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도 네. 프로젝트를. 이걸 갖다가 그 초광역권별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남권은 부울경을 얘기하는데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뭐 석유화학. 그다음에 서남권, 전북, 광주, 전남은 AI,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 그다음에 식품산업, 대구, 경북, 대경권, 로봇, 자동차 부품, 대전, 충청, 중부권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강원, 제주권은 관광, 네. 청정에너지, 바이오. 사실 뭐 이렇게 이제 분산해 가지고 성장 엔진을 갖다가 각 지역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업들에는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어떤 보조금, 투자를 했을 때의 어떤 보조금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네.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갖다 촉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전략에 대해서 장기적인 청사진은 담겼는데 당장 경기 대응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지 말해주시죠. 이재명 정부는 우리나라 그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사실은 단기 응급 처방을 하셨어요. 네.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지금 효과가 7월 달 생산, 투자, 소비 이걸 갖다가 트리플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 같은 경우에는 2.5%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이게 23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고요. 네. 설비 투자도 8% 증가했습니다. 네. 이미 단기적인 어떤 응급 처치는 일단은 어느 정도 1차로는 마무리가 됐다. 그다음에 2차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 또 풀리겠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 진작이라든지 어떤 단기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어떤 경제를 갖다가 수렁 속에서 일단 끌어낸 거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우리나라에는 산업 정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AI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국에 비해서 한 발 늦은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잃어갔던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빨리 그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AI 대전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한 구조전환을 통해서 초혁신 경제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거가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처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단기적인 처방을 해서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 구조의 어떤 대전환을 통해서 네. 한국 경제의 어떤 잠재적인 성장 능력을 높이는 게 현재로서는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향 맞게 잘 가고 네네네.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전략을 통해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한국 경제에 지난 몇 년 암울하게 들어왔던 어떤 저성장 고착화의 어떤 근원을 벗어나고 다시 우리가 활력 넘치는 경제, 다이나믹 코리아. 네. 그다음에 그 잠재 성장률이 2%를 넘어서 3%, 더 나아가 4%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 이게 이제 신성장 어떤 정책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성장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계층에 쏠리는 걸 갖다가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그야말로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이 전략의 어떤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